뭐, 저하사년 대신 내가 깎아줄 건가? 으하하. 특수전 사령부에서 독사라 불렸던 차윤경 대위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역겨운 부조리를 목격합니다. 조직의 거대한 침묵 속 그녀는 결심합니다. 이 썩어 빠진 왕국의 방관자가 아닌 가장 냉혹한 심판관이 되기로 말이죠. 여러분, 오늘은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일상도 들려주시고요. 시청 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수전 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에서 독사로 불리던 차윤경 대위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발령을 받았다. 그녀의 새 근무지는 강원도 최전방 육군 제25보 병사단이었다. 별칭 철혈부대. 서류상 보직은 사단 직할대 전투지휘관. 그러나 특임단에서 야전 사단 직할대로의 전출은 그 어떤 명분을 붙여도 명백한 좌천이었다. 그녀는 지난 대테러 훈련에서 상급 부대의 비현실적인 작전 지침을 정면으로 반박했고 그 결과 조직 융화 불가라는 낙인이 찍혔음을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다. 단결. 금일부로 전입을 명받은 차윤경 대위입니다. 철혈부대 사단장 집무실 문 앞에 선 그녀의 등 뒤로 산등성이의 칼바람이 불어왔지만 전투복은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집무실 내부는 바깥의 혹한과 달리 후텁지근한 열기와 값비싼 시가 향 그리고 미세한 가죽 광택제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방의 중앙에는 육군 고명환 소장이 두꺼운 벨벳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소장 계급장인 두 개의 별이 빛나는 그의 얼굴은 권태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육중한 발은 붉은 융단이 깔린 발 받침대에 거만하게 올려져 있었고 그 앞에는 군복을 입은 한 여군 하사가 무릎을 꿇은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여하사의 가늘게 떨리는 손에는 은색 손톱깎이가 쥐어져 있었고 그녀는 고 소장의 투박한 발톱 끝을 조심스럽게 다듬고 있었다. 정적 속에서 사각하는 금속성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고 소장은 시가 상자를 열어 담배를 집어들며 귀찮다는 듯 고개만 돌려 차 대위를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차 대위의 어깨 계급장이 아닌 그녀의 몸매와 얼굴 윤곽에 노골적으로 머물렀다. 특수전 사령부 출신이라는 차 대위가 바로 자네인가? 고 소장의 목소리에는 이 부조리한 상황을 목격당한 것에 대한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었다. 오히려 흥미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 같은 잔인한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차 대위의 시선은 잠시 그의 발치에 엎드린 여하사와 손톱깎이로 이동했다. 여하사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그녀는 차 대위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이며 파르르 떨었다. 차 대위의 눈썹이 찰나의 순간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특수임무부대에서 그녀가 봐온 수많은 지옥 중 이것은 가장 기괴하고 불결한 종류의 지옥이었다. 사단의 명예는 이미 이 썩은 권력의 발톱 아래 짓밟혀 있었다. 하사, 그만 나가봐. 손님이 왔으니. 그리고 저녁엔 내가 좋아하는 해삼초회로 준비해두고. 고 소장의 명령에 여하사는 거의 울음이 터지기 직전의 얼굴로 황급히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는 감히 차 대위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707 출신은 독종들이라더니 과연 소문대로군. 고 소장이 발을 내려 맨바닥을 디디며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끈적한 기만이 묻어 있었다. 이 철혈부대는 자네가 있던 그런 특수부대와는 좀 달라. 거긴 몸으로 싸우지만 여긴 관계가 중요해. 알겠나? 그가 책상 위 인터폰 대신 방 한쪽에 있는 작은 와인 냉장고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차 대위, 특수전 출신이면 몸 쓰는 건 자신 있겠지. 시원한 물 한 잔 가져오고. 아, 그리고 마침 어깨가 뻐근한데 이리 와서 어깨 좀 주물러봐. 그 말은 명령이었다. 그러나 군인의 명령이 아니었다. 차 대위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방금 전의 기계적인 복종에서 차가운 경멸로 바뀌는 것을 고 소장은 눈치채지 못했다. 뭐하나 차 대위. 군 상급자의 말이 말 같지 않나. 고 소장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다. 차 대위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으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지금 하신 말씀 명령이십니까? 그럼 명령이지. 농담인가?
당장 와서 주물러. 차 대위는 고 소장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러나 그의 어깨로 손을 뻗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확히 2걸음 떨어진 거리에서 멈춰섰다. 저는 소장님의 간병인이나 안마사로 이 부대에 전입 온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제 보직은 작전 지휘관입니다. 소장님의 어깨를 주무르는 것은 제 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방금 여하사에게 시키신 일과 현재 저에게 지시하신 내용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군형법에 저촉되는 갑질입니다. 집무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졌다. 고 소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모멸감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이 부대에서 감히 자신의 면전에서 이런 말을 내뱉은 장교는, 특히 여군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에이, 이 계집애가. 그가 손을 들어 차 대위의 뺨을 치려는 듯 쳐들었다. 차 대위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목소리는 더 낮고 단단해졌다. 폭행은 추가 혐의가 될 뿐입니다. 내가 지금 날 협박하는 건가? 특수전 출신이면 눈에 뵈는 게 없어.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소장님, 이 상황을 즉시 육군 본부 감찰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 소장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천천히 내렸다. 그는 차 대위가 협박과 회유로 다룰 수 있는 상대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분노가 가라앉자 그 자리에 더 교활하고 잔인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좋다, 차 대위. 아주 좋아. 그 팩이 마음에 들어. 그는 자신의 의자에 천천히 주저앉으며 서류를 뒤적였다. 그래. 자네 보직은 전투 지휘관이지. 마침 자네의 그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곳이 있네. 우리 사단에 낙인 중대라고 불리는 중대가 있지. 자네가 그토록 원하는 군인 업무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이야. 그것은 명백한 보복성 좌천이었다. 낙인 중대는 사단 내 모든 관심 병사와 징계 대기자, 그리고 고 소장에게 밉보인 자들이 모이는 그야말로 장교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차 대위는 그의 의도를 꿰뚫어 보았지만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동작으로 경례를 붙였다. 단결. 집무실 문이 닫혔다. 고 소장은 잠시 문을 노려보더니 이내 수화기를 들었다. 박중령인가? 방금 그 차 대위 낙인 중대로 발령내. 그리고 중대장 활동비고 뭐고 지원이란 지원은 싹 다 끊어버려. 어디 한번 버텨보라고 해. 차 대위가 찾아간 낙인 중대 막사는 부대 내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 전염병 환자 수용소처럼 분리된 곳에 위치해 있었다. 겨울인데도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막사 복도에는 냉기가 감돌았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으며 막사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그녀가 중대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안은 담배 연기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로 자욱했다. 새로 오신 중대장님이신가? 가장 상석에 앉아있던 오승철 상사가 껄렁하게 일어섰다. 그는 고명환 소장의 먼 친척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실질적으로 이 부대의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부사관들은 그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생각도 하지 않고 낄낄거리며 휴대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오늘부로 낙인 중대 중대장으로 부임한 차윤경 대위다. 아이고 대위님. 여자분이셨네. 이런 누추한 곳에 귀한 분이 어쩐 일로. 오 상사의 말투는 노골적인 비아냥이었다. 지금부터 이 시간부로 막사 내 전 인원 즉시 연병장 집합시킨다. 5분 준다. 차 대위의 차가운 명령에 오 상사가 실소를 터뜨렸다. 아이 대위님. 첫날부터 왜 이러십니까? 우리 애들 그런 거 잘 못합니다. 그냥 대위님도 편하게 서류 작업이나 하시다가 때 되면 가시면 됩니다. 그게 여태까지 여기 중대장님들 전통이었습니다. 30초 지났다. 차 대위는 오 상사를 무시하고 손목시계를 바라보았다. 4분 30초 남았다. 내 명령이 우스운가 오 상사. 불이행 시 군법에 의거 명령 불복종으로 처리한다. 군법이라는 단어에 오 상사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에이, 이 새끼들 뭐해. 당장 안 튀어나가고. 5분이 지나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은 20명 남짓. 복장은 제각각이었고 태도는 불량하기 짝이 없었다. 절망, 분노, 체념, 무관심.
이 부대는 이미 죽어 있었다. 총은 몇 명이지? 네. 아, 서류상으로는 42명입니다. 지금 20명. 나머지 22명은 어디에 있나? 그게 쟤는 아프다고 의무실 가 있고 쟤는 뭐 작업 나갔고. 솔직히 저도 다 모릅니다. 차 대위는 그날 밤 중대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다. 그녀는 42명의 인사기록 카드, 징계 내역, 상담 기록을 모두 검토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천재 해커나 특급 저격수가 아니었다. 이태민 일병. 입대 전 전국 사격대회 고등부 입상자. 그러나 기록에는 선임의 가혹 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하극상 딱지가 붙어 있었다. 그는 영웅이 아니라 배신자로 낙인 찍혀 이곳으로 왔다. 정호연 상병. 컴퓨터 프로그래밍 특기병. 그러나 기록에는 부대 내 전산망을 해킹해 비리를 캐려다 발각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세부 보고서를 보니 그는 해킹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PX의 물품 재고와 실제 반출 내역이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행정 시스템을 통해 상급 부대에 이해 제기를 했다가 괘씸죄로 끌려온 것이었다. 그들은 쓰레기가 아니었다. 그들은 고명환 소장의 부패한 시스템에 저항했거나 혹은 쓸모없다고 버려진 자들이었다. 그리고 그 명단 마지막에는 낯익은 이름이 있었다. 송하영 하사. 사단장실 근무 중 성실 의무 위반 및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 본중대 전출. 차 대위의 심장이 차갑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부조리가 아니라 거대한 부패를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인 격리였다. 차윤경 대위는 작전을 시작했다. 그녀의 작전은 총이나 해킹이 아니었다. 그녀의 무기는 군법과 규정집이었다. 그녀는 첫 번째로 오승철 상사를 겨냥했다. 낙인 중대에는 매달 병사들의 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과 물품이 지급되고 있었다. 하지만 병사들은 늘 굶주렸고 보급품은 구경조차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오 상사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다. 오 상사. 금일부로 중대 물자 전체 실사 감사를 실시한다. 지금 당장 모든 보급 창고와 행정반 장부를 대조한다. 대위님,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이건 상급자에 대한 모욕입니다. 모욕이 아니다. 규정이다. 차 대위는 두꺼운 규정집을 책상에 펼쳤다. 육군 보급 관리 규정 제11조 사항. 중대장은 매월 1회 이상 실물 재고를 파악하고 장부와 대조할 의무가 있다. 나는 내 의무를 이행하는 것뿐이다. 오 상사는 이를 갈았지만 규정대로 하겠다는 지휘관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예상대로 장부와 실물은 전혀 맞지 않았다. 라면 수백 박스, 전투 식량, 심지어 병사들의 동계 내복까지 모조리 사라져 있었다. 이게 다 뭡니까? 아, 그게 병사들 복지 향상을 위해 인근 부대와 교환을 좀 하고. 장부에 없는 교환은 횡령이다, 오 상사. 차 대위는 오 상사를 이중 스파이로 만들지 않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즉시 지휘 계통을 통해 사단 감찰실에 정식으로 물자 감사를 요청했다. 물론 그녀의 진짜 목적은 오 상사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 상사. 자네가 횡령한 물자 내역이다. 이걸 가지고 지금 사단 감찰실에 정식으로 보고하겠다. 자네 군 생활 끝나고 싶나? 오 상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네, 대위님. 제발 한 번만. 자네가 살 방법은 하나다. 자네 뒤에 있는 고명환 소장이 자네를 지켜줄 것 같나? 넌 그냥 꼬리일 뿐이야. 하지만 난 자네가 필요 없어. 난 증거가 필요할 뿐이지. 차 대위는 오 상사의 횡령 내역을 덮어주는 대가로 거래를 제안했다. 자네가 지난 1년간 고명환 소장의 지시로 빼돌린 모든 물자의 진짜 장부를 가져와. 자네가 살려면 자네보다 더 큰 범죄자를 물고 와야 할 거다. 이것은 스파이 활동이 아니었다. 명백한 사법 거래였고 오 상사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고명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 오 상사는 밤늦게 차 대위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USB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지난 3년간 고명환 소장이 풍림건설이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사단의 유류, 철근, 시멘트를 빼돌린 정확한 날짜, 물량, 그리고 그 대가로 오 상사가 관리해 온 차명 계좌의 입금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걸로 소장님을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 차 대위는 차갑게 대답했다. 이건 증거가 아니라 정황일 뿐이다. 자네 같은 범죄자의 증언은 법정에서 힘이 없어. 진짜 증거는 이 장부가 가리키는 곳에 있지. 차 대위의 시선은 창밖의 어둠, 고명환 소장이 매주 주말마다 병사들을 동원해 진지보수라며 물자를 빼돌렸던 그 환경 정화 구역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확실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러 가야 했다. 차윤경 대위는 중대장실에 앉아 오승철 상사가 넘긴 USB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고명환을 무너뜨릴 칼이 아니었다. 이것은 오 상사라는 공범이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해 던진 또 다른 범죄의 기록일 뿐이었다. 군사법정에서 사단장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지독히도 부족했다. 고명환의 변호인은 이 USB가 오 상사가 앙심을 품고 조작했거나 차 대위가 강압적으로 받아낸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뻔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해커의 도움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이 USB의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차갑고 반박 불가능한 공식 서류였다. 그녀는 낙인 중대의 존재 이유, 즉 고명환이 이곳을 유배지로 사용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역이용하기로 했다. 고명환은 이곳의 행정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방치했다. 그 방치가 곧 그의 발목을 잡을 틈이 될 터였다. 차 대위는 중대장 권한으로 지난 3년간의 낙인 중대 행정 기록물 전부를 서고에서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서류 캐비닛이 열리고 잊힌 시간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가 찾은 것은 두 가지였다. 차량 배차 일지와 작업 인원 동원 현황. 그녀는 밤을 새워 오 상사의 USB 장부와 공식 서류들을 대조했다. 10월 14일. 풍림건설. 시멘트 50포. 오 상사의 장부에 적힌 내용이었다. 그리고 같은 날 낙인 중대의 공식 배차 일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0월 14일 08시부터 17시까지 두돈반 이대 운행 목적 화천 상서면 환경 정화구역 임무 진지 보수용 자재 운반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풍림건설이라는 유령 회사의 이름은 군 공식 문서 어디에도 없었지만 그들이 물자를 빼돌린 날짜와 장소, 동원된 차량은 진지보수라는 합법적인 임무로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고명환은 자신의 사단장 권한을 이용해 공식 서류를 직접 조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물증은 확보했다. 다음은 인증이었다. 이 작업에 동원된 병사들의 증언이 필요했다. 차 대위는 징계기록부에 하극상으로 기록된 이태민 일병을 불렀다. 그는 사격술이 뛰어났지만 지금은 모든 의욕을 잃고 눈빛이 죽어 있었다. 이 일병. 10월 14일. 환경 정화 구역 작업에 동원됐더군. 작업 내용이 뭐였나? 그냥 자재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이태민은 바닥만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자재가 부대 안으로 들어왔나 밖으로 나갔나. 이태민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그걸 아셔서 지금 뭘 어쩌시려는 겁니까? 대위님도 저처럼 여기로 쫓겨나신 것 아닙니까? 나는 내 보직에 대해 질문한 적 없다. 작업 내용을 다시 묻는다. 자재는 어디로 갔나? 모릅니다. 저희는 그냥 트럭에 실었습니다. 오 상사님이랑 모르는 아저씨들이 와서 가져갔습니다. 모르는 아저씨들. 풍림건설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있었나? 이태민의 눈이 커졌다. 그는 대답 대신 침을 삼켰다. 차 대위는 더 묻지 않았다. 그는 공범이 아니라 명령에 복종한 피해자일 뿐이었다. 마지막 증인은 송하영 하사였다. 차 대위는 그녀를 중대장실로 불렀다. 사단장실에서 발톱을 깎던 그날 이후 그녀는 심각한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을 앓고 있었다. 송 하사. 내가 자네를 도울 수 있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나는 고명환 소장을 무너뜨릴 거다. 그러기 위해선 자네의 공식 진술이 필요하다. 차 대위는 녹음기를 꺼내는 대신 육군 규정집에 명시된 고충 처리 보고서 양식을 그녀 앞에 내려놓았다. 자네가 사단장실에서 겪은 모든 일을 여기에 기록해. 직권남용, 사적 지시, 그리고 혹시 모를 성추행까지.
이건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육군 규정에 따른 정식 보고다. 송하영 하사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이걸 쓰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정말 군 생활 끝까지 하고 싶습니다. 이걸 쓰지 않으면 자네는 평생 고명환 소장의 그림자 밑에서 살게 될 거다. 하지만 이걸 쓰면 최소한 자네는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송 하사는 펜을 들었다. 그녀는 울면서 지난 몇 달간 겪었던 치욕을 한자 한자 눌러 적기 시작했다. 고명환이 발톱을 깎으라고 시킨 날들, 야간에 술 시중을 들게 한 날들, 그리고 어깨를 주무르라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던 순간들까지. 차윤경 대위는 이제 세 개의 칼을 손에 쥐었다. 오 상사의 범죄장부 낙인 중대에 조작된 행정서류, 그리고 송 하사의 피해 진술서였다. 차윤경 대위는 완성된 보고서를 들고 고민에 빠졌다. 이 증거들을 누구에게 전달해야 하는가? 첫 번째 길. 사단 내부 보고. 사단 감찰실이나 헌병대에 신고하는 것이다. 차 대위는 코웃음을 쳤다. 그것은 고명환의 발밑에 있는 뱀들에게 독사의 위치를 알려주는 꼴이었다. 보고서가 접수되는 순간 사단 참모장을 거쳐 고명환에게 직보될 것이고 그는 차 대위를 상관 명예훼손 및 허위 사실 유포로 역고소할 것이다. 그들은 증거를 조사하는 대신 신고자를 조사할 것이다. 두 번째 길. 상급 부대 보고. 제25보병 사단의 상급 부대인 군단 헌병대나 감찰실에 직접 투서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하지만 지휘 계통 무시라는 군인의 가장 큰 금기를 어기는 행위였다. 만약 군단에서 이 사안을 사단 내에서 해결하라며 다시 내려보내는 순간 차 대위의 군 생활은 그걸로 끝이었다. 세 번째 길. 육군 본부 및 국방부 직통. 가장 확실하지만 가장 위험한 그야말로 핵폭탄을 터뜨리는 방법이었다. 1303이나 국방부 조사본부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군 전체를 상대로 싸움을 거는 일이었다. 차 대위는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기로 했다. 그녀는 가장 정석적이지만 가장 위험한 길을 선택했다. 바로 지휘 계통을 따르되 흔적을 남기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모든 증거 자료를 밀봉한 뒤 자신의 직속상관인 사단 참모장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참모장님, 사단장님에 대한 중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김성진 대령은 고명환 소장의 육사 동기이자 충복이었다. 그는 차 대위의 보고서를 받아들고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서류를 넘겼다. 차 대위. 그가 서류를 덮고 차갑게 입을 열었다. 자네, 지금 이게 무슨 짓인지 아나? 이건 보고가 아니라 하극상이야. 사단장님께서 자네를 거둬주신 은혜도 모르고. 저는 사실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자네가 어떻게 아나? 오 상사 같은 쓰레기 말만 믿고 지금 사단장님을 모함하는 건가? 송 하사는 원래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던 부사관이야. 그래서 낙인 중대로 보낸 거고.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을 방조하고 있었다. 차 대위. 자네가 707 출신이라 아직 야전 물정을 모르는 것 같은데. 군대라는 게 다 이런 거야. 물도 좀 섞이고 흙도 좀 묻고. 그렇게 굴러가는 거야. 이 보고서 내가 오늘 못 본 걸로 하겠네. 자네도 낙인 중대에서 조용히 지내다 보면 소장님께서 다시 좋은 자리로 옮겨주실 걸세. 만약 제가 이 보고를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상급 부대에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 대령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다. 협박인가? 좋아. 차 대위. 자네가 원한다면 정식 절차대로 처리해주지. 그는 인터폰을 들었다. 감찰 참모.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오게. 그날 오후 낙인 중대에는 사단 감찰실, 헌병대, 군수 참모실, 인사 참모실에서 합동으로 구성된 특별 점검단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임무는 고명환 소장의 비리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임무는 차윤경 대위가 중대장으로서 지휘 결함이 없는지 조사하는 것이었다. 차 대위. 중대 보급 물자 장부가 왜 이 모양인가? 오 상사의 횡령을 알고도 지금까지 묵인했나? 이건 지휘관의 직무유기야.
병사들 면담 기록을 보니 중대 내 가혹 행위가 의심되는데 중대장은 뭘 했나? 송하사 고충 처리 보고서는 왜 이제야 올라왔지? 그동안 피해자를 방치한 건가? 모든 화살이 차 대위에게로 향했다. 고명환 소장의 거대한 비리는 차 대위의 무능과 직무유기라는 프레임으로 완벽하게 덮어 씌워졌다. 오승철 상사는 모든 죄를 차 대위에게 떠넘기고 감찰실에 자수하는 형식을 취해 감형을 약속받았다. 송하영 하사의 피해 진술서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하사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폄하되었다. 이것이 고명환과 김대령이 말한 정식 절차였다. 그들은 차 대위가 쏜 화살을 공중에서 잡아채 그녀의 심장에 다시 꽂아 넣었다. 차 대위는 중대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감찰 방해 및 지휘 소홀로 보직 해임 대기 상태가 되었다. 그녀는 군 시스템 안에서 완벽하게 패배했다. 대위님. 이태민 일병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저희가 다 잘못했습니다. 대위님이 시키는 대로 다 증언하겠습니다. 헌병대에 가서 저희가 본 걸 다 말하겠습니다. 차 대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자네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 지금 나서면 자네들은 상관 모함에 동조한 공범이 될 뿐이야. 그녀는 서랍을 열어 깨끗한 편지지 한 장을 꺼냈다. 그녀는 군인으로서의 모든 것을 잃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 남아 있었다. 이 일병. 내가 이걸 다 쓰면 자네가 오늘 밤 경기에 근무 나갈 때 이걸 사단 위병소박 우체통에 넣을 수 있겠나? 그녀가 쓴 것은 보고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유서와도 같은 내부 고발 편지였다. 받는 사람은 단 한 명. 육군 본부 참모총장 귀하. 그녀는 지휘 계통을 무시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휘 계통의 가장 높은 곳에 자신의 군 생활 전부를 건 마지막 보고서를 올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것이 육군 본부에 도달하기 전에 사단 통신망에서 검열될 것을 알았기에 가장 원시적인 우편 방식을 택했다. 이것은 도박이었다. 만약 이 편지가 중간에 가로채지거나 참모총장이 이를 묵살한다면 그녀는 군복을 벗어야 할 터였다. 소장님. 김성진 대령이 고명환 소장에게 보고했다. 차윤경 대위, 보직 해임 절차 올렸습니다. 곧 육군 본부로 서류 올라갈 겁니다. 수고했네. 707 독사라더니 결국엔 그냥 계집애였군. 고명환은 시가를 입에 물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이태민 일병이 경계 근무 중 몰래 편지를 붙인 그날 밤 이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차윤경 대위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단 감찰실의 보고서는 정확히 고명환 소장과 김성진 대령의 의도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차윤경 대위, 특수전 사령부 출신이라는 우월감에 빠져 부대 적응에 실패하고 휘하 부사관의 횡령을 묵인 방조함. 또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병사와 부사관의 일방적 주장에 동조하여 상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한 정황이 명백함. 명령은 신속하게 떨어졌습니다. 차윤경 대위는 즉시 보직 해임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낙인 중대 중대장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지휘 권한을 박탈당한 채 사단 본부의 임시 숙소에서 육군 본부의 최종 징계심의 결과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군 생활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승철 상사는 횡령 혐의를 차 대위에게 떠넘기고 내부 고발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징계로 풀려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송하영 하사는 사단 감찰실의 강압적인 2차 조사 이후 병가를 내고 부대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태민 일병은 상관 모함 동조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고명환 소장의 집무실에서는 승전보가 울렸습니다. 수고했네, 김대령. 고명환은 시가를 깊게 빨아들였습니다. 육군 본부에도 707 독사라고 설쳐대던 계집애 하나 결국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보고하게. 괘씸죄를 물어 육군 교도소 관리 장교나 아니면 아예 불명예 전역으로 보내버려. 염려 마십시오, 소장님. 이미 인사참모 라인을 통해 징계 수위를 최고로 올려두었습니다. 그들은 차 대위가 보낸 편지의 존재를 까맣게 몰랐습니다.
혹은 알았더라도 일개 대위가 보낸 편지 한 통이 육군 본부의 사성 장군에게 제대로 전달될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군의 모든 보고 체계는 그들의 손아귀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차 대위 역시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편지가 참모총장 책상에 도착했는지 아니면 사단 우체국에서 걸러져 김성진 대령의 책상 서랍에서 불태워졌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시스템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단 한 명의 군인에게 도박을 걸었을 뿐입니다. 만약 그 도박이 실패했다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달하고도 보름이 지난 어느 화요일 아침, 그날은 철혈부대의 주간 지휘관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육군 본부 참모총장 이진성 대장의 집무실은 대한민국군 서열의 정점이었습니다. 그의 책상에는 매일 수백 건의 보고서가 올라왔지만 그 중에서도 직통보고 및 특수민원으로 분류되는 우편물은 비서실에서 따로 관리했습니다. 이태민 일병이 붙인 편지는 사단의 검열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민간 우체국을 통해 육군 본부 참모총장실로 정확히 배달되었습니다. 현역 대위, 그것도 특수전 사령부 707 출신 장교가 자신의 군 생활을 걸고 실명으로 보낸 편지는 그 무게가 달랐습니다. 이진성 대장은 편지를 읽는 내내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역 사단장의 성추행, 직권 남용, 그리고 풍림건설이라는 민간 업체를 동원한 군수품 횡령. 차 대위는 감정적인 호소 대신 그녀가 확보한 모든 증거를 날짜별로 정리해 첨부했습니다. 참모총장은 즉시 비서실장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국방부 조사본부에 연락해. 육군 감찰은 손대지 마. 이건 군단이나 육군 본부 선에서 처리할 일이 아니야. 사단장급 장성의 방위사업 비리 혐의다. 장관님께는 내가 직접 보고하겠네. 그는 고명환이 단순히 부패한 군인이라는 것을 넘어 풍림건설이라는 민간 업체와 유착하여 군사시설 보수 정보를 넘기고 뇌물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육군 내부 감찰이 아닌 국방부와 검찰이 직접 개입해야 할 국가 안보 및 방산 비리 사안이었습니다. 고명환과 김성진이 차 대위를 징계하기 위해 서류를 꾸미던 그 한 달 반 동안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관들은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차 대위를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풍림건설의 법인 등기와 세무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그들은 고명환 소장과 김성진 대령, 그리고 오승철 상사의 모든 차명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차 대위가 제공한 정황 증거는 조사본부의 강제 수사를 통해 물리적 증거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움직일 날이 왔습니다. 철혈부대 사단 지휘관 회의가 한창이던 오전 10시. 사단장 집무실 문이 노크도 없이 열렸습니다. 회의를 주관하던 고명환 소장이 어느 놈이야? 라며 고개를 돌린 순간 그는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문 앞에는 육군 헌병대 소속이 아닌 검은색 정장을 입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들과 군 검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 뒤로는 완전 무장한 SDT 요원들이 복도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고명환 소장, 지금부로 직무 집행을 정지합니다.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군형법상 군수품 횡령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이게 무슨... 이진성 총장, 총장님께 연락해. 고명환은 자신이 알던 군대의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에 극도로 당황했습니다. 이것은 육군 내부의 알력 다툼이 아니라 군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였습니다. 모든 통신은 차단되었습니다, 소장님.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같은 시각 사단 참모장실에도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성진 대령은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차윤경 대위 징계 심의서를 꺼내려다 제지당했습니다. 김성진 대령, 당신은 뇌물 방조 및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은 사단장실, 참모장실, 감찰실, 군수 참모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들은 차 대위가 편지에 적시했던 풍림건설 관련 서류와 낙인중대 작업 일지, 원본을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오승철 상사 역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군수품 횡령 혐의로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철혈부대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난 오후 차윤경 대위가 머무르던 임시 숙소 문이 열렸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관이었습니다. 차윤경 대위님이십니까? 맞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신고 내용은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관은 정중하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귀하에 대한 모든 징계 절차는 국방부 직권으로 중지되었습니다. 곧 육군 본부 인사사령부에서 정식 발령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송하영 하사의 신병은 저희 조사본부에서 안전하게 보호 중입니다. 그녀는 이제 피해자로서 정식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차 대위는 그제야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이겼습니다. 총이나 주먹이 아니라 펜과 서류, 그리고 꺾이지 않는 신념으로 거대한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고명환의 몰락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법과 시스템이 그를 심판하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차윤경 대위가 국방부 조사본부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임시 숙소로 복귀한 다음 날 대한민국이 뒤집혔습니다. 속보 현역 육군 사단장 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긴급 체포. 후속 여군 하사에게 발톱 깎게 해. 철혈부대 고명환 소장 직권 남용 성추행 혐의 추가. 아침 뉴스는 온통 고명환 소장의 얼굴로 도배되었습니다. 군 검찰은 차 대위가 제공한 풍림건설 비리 혐의를 넘어 고 소장의 개인 비위와 폭언, 심지어 송하영 하사에 대한 성실 의무 위반 징계가 명백한 보복성 징계였음을 밝혀냈습니다. 차 대위의 편지는 단순한 내부 고발이 아니라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둑을 무너뜨린 첫 번째 균열이 되었습니다. 고명환 소장의 몰락은 처참했습니다. 그는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는 내내 혐의를 부인했지만 오승철 상사가 자신의 가명을 위해 제출한 원본 장부와 풍림건설 대표의 결정적 증언 그리고 사단 참모장 김성진 대령의 증거 인멸 교사 녹취까지 터져나오며 무너졌습니다. 그는 군수품 횡령, 뇌물수수, 직권남용, 성추행, 증거인멸 교사 등 적용 가능한 거의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군사법원은 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군인연금법에 따라 모든 연금과 예우를 박탈했습니다. 그는 육군 소장이 아니라 전직 군인 고명환이라는 이름의 죄수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의 군사적 명예와 사회적 지위가 동시에 사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의 충복이었던 김성진 대령은 증거인멸 및 뇌물방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했습니다. 오승철 상사 역시 횡령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철혈부대는 해체에 가까운 강도 높은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군단장이 직접 부대 지휘권을 인수했고 사단 지휘부 전체가 교체되었습니다. 낙인중대는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그 폭풍의 중심에서 차윤경 대위는 조용히 자신의 운명을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보직 해임 상태가 아닌 육군 본부 파견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육군 본부의 화려한 집무실이 아닌 작은 골방 같은 인사사령부의 한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의 재심의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조직의 융화를 깬 장교, 지휘 계통을 무시한 장교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그녀는 어떤 면담도 어떤 추가 지시도 받지 못한 채 행정 서류들 속에서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군의 부패를 도려냈지만 군 시스템은 그녀라는 이물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서실 장교 한 명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차윤경 대위님, 참모총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육군 본부 참모총장 이진성 대장의 집무실이었습니다. 차 대위는 사성 장군의 거대한 책상 앞에서 10개월 전 고명환 소장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자세로 경례를 붙였습니다. 단결. 육군 대위 차윤경. 이진성 대장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명환의 탐욕스러운 눈빛과는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웠으며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차 대위. 예, 대장님.
자네가 내게 보낸 편지 잘 읽었네. 그는 서랍에서 그녀가 보냈던 편지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네는 군인으로서 아주 위험한 짓을 했어.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상급 부대를 건너뛰어 육군 본부의 수장에게 직통으로 보고를 올렸지.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야. 내가 만약 자네의 편지를 묵살하고 사단으로 돌려보냈다면 자네는 지금쯤 군복을 벗었을 걸세. 하지만 자네는 살아남았어. 왜인지 아나? 참모총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규정을 어겼지만 자네의 목적이 규정을 지키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야. 자네는 고명환이라는 암세포를 도려내기 위해 군대라는 조직의 가장 원시적인 면역 체계를 건드린 걸세. 최후의 보고라는 면역 체계 말이야. 그는 다시 차 대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차 대위, 자네는 고명환을 이겼지만 자네도 상처를 입었네. 자네는 이제 야전 지휘관으로 돌아가기 힘들어. 어느 부대에서도 자네를 707 출신 독사가 아니라 사단장을 날려버린 내부 고발자로 볼 테니까. 그게 조직이야. 그게 현실이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차 대위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네. 참모총장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네에게 새로운 보직을 주려 하네. 소령 진급이나 훈장은 아니야. 그런 건 자네 같은 군인에게 어울리지 않아. 그는 책상 위에 새로운 인사명령서를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임명장. 육군 대위 차윤경. 육군 본부 감찰실 특별감찰정책 담당장교의 보함. 육군 본부 감찰실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었네. 비리를 적발하는 곳이 아니라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규정과 시스템을 만드는 곳이야. 참모총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는 고명환 같은 자들이 다시는 발톱이나 깎게 하고 군수품을 빼돌릴 수 없도록 방어벽을 설계하게 될 걸세. 자네는 군대의 가장 어두운 곳을 보았으니 가장 밝은 곳을 설계할 자격이 있어. 이건 전투보다 더 지독하고 더 외로운 싸움이 될 걸세. 할 수 있겠나? 이것은 영광스러운 포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칼을 거두는 대신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화려한 전장이 아닌 끝없는 서류와 규정 속에서 싸우라는 선고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군대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무거운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차윤경 대위는 자신의 새로운 보직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가 집무실을 나서려 할 때 참모총장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참, 자네가 지키려 했던 그 부사관과 병사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나? 차 대위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송하영 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징계가 모두 취소되었네. 본인 희망에 따라 육군 본부 직할 부대로 전출되어 근무 중이야. 이태민 일병은 하극상 징계가 부당했음이 인정되어 원복 조치되었고 남은 군 생활을 수색대에서 저격수로 명예롭게 마칠 수 있게 되었네. 그들은 영웅이 되지도 특진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있어야 할 원래의 자리로 잃어버렸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되찾고 돌아갔을 뿐입니다. 그것이 차윤경이 원했던 가장 완벽한 결과였습니다. 차윤경 대위는 서울 용산의 새 사무실로 짐을 풀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여전히 대위 계급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총기나 작전 지도 대신 30cm 두께의 육군 복무 규정집과 군수품 관리 훈령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무너뜨린 것은 고명환이라는 한 명의 장군이었지만 그녀가 앞으로 싸워야 할 것은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서랍을 열어 그날의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 몰래 보관해 두었던 은색 손톱깎이를 책상 가장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너 소속이 어디야? 처음 보는 얼굴인데 신임 하사인가? 그냥 지나가던 군인입니다. 지나가던 군인. 여기가 어디라고 지나가? 인연이 개념을 상실했나? 부패의 왕국 위에 군림하던 한 지휘관. 계급장 없는 낯선 여군을 향해 쏟아낸 그의 뼛속까지 시린 조롱과 멸시.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하찮은 신임 하사라 멸시했던 바로 그 여인이 훗날 자신의 부패 왕국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심판자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시간을 보내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계신가요? 편안하게 감상하시면서 댓글로 여러분의 소식을 알려주세요. 잿빛 하늘 아래 독수리 대대의 연병장은 이른 새벽부터 토해내는 거친 숨소리로 가득했다. 군화에 지시겨진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새벽에 찬 공기와 뒤섞이며 매캐한 냄새를 풍겼다. 완전 군장을 한 채 연병장을 도는 수백 명의 군인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고통이 경직된 근육처럼 새겨져 있었다. 대열의 맨 앞에서 그들을 이끄는 것은 대대장 마도철 중령이었다. 그의 떡 벌어진 어깨와 강인해 보이는 체격은 얼핏 이상적인 군인의 표상처럼 보였지만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저주 섞인 고함은 그 환상을 가차없이 깨부수었다. 대가리 박아. 이 새끼들이 군기가 빠져가지고 여기가 니들 놀이터야? 대열에서 나고한 한 병사가 마 중령의 불호령에 연병장 한가운데에 머리를 박았다. 그의 가쁜 숨소리가 흙바닥에 부딪혀 희미하게 흩어졌다. 마 중령은 그 병사의 등 위로 군홧발을 올려놓고 지그시 누르며 희열에 찬 미소를 지었다. 주변을 둘러싼 다른 병사들은 감히 그쪽으로 시선조차 주지 못한 채 그저 기계적으로 발을 옮길 뿐이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부대 전체에 퍼져 있었다. 이 부대에서 마도철은 법이었고 신이었다. 그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곧 지옥을 경험하는 것과 동의어였다. 박선우 대위는 그런 마도철의 모습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착잡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 부대의 몇 안 되는 여군 장교였고 특전사에서도 손꼽히는 엘리트였다. 사격, 전술, 체력 어느 것 하나 남군들에게 뒤지지 않는, 아니 오히려 그들을 압도하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그녀조차 마도철의 포갑적인 통치 아래에서는 그저 숨죽인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녀의 강직한 성품과 군인으로서의 신념은 매일같이 마도철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특히 마도철의 여성에 대한 혐오는 병적인 수준이었다. 그는 공식적인 석상에서조차 계집은 군인이 될 수 없다거나 여자는 애나 낳는 기계라는 식의 말을 서슴지 않았다. 여군들은 그의 눈에 그저 구색 맞추기용 장식품이거나 마음껏 희롱하고 모욕해도 되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다. 그의 이런 성향은 부대 전체의 분위기를 좀먹고 있었다. 몇몇 남군들은 마 중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그의 저급한 농담에 동조하거나 여군들을 은근히 따돌리고 무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갔다. 오늘 아침 구보가 끝나고 병사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식당으로 향했다. 독수리 대대의 식당은 또 하나의 지옥이었다. 마도철은 여군들이 남군들과 겸상하는 것을 금지했다. 식당 한 구석에 마련된 좁고 초라한 테이블, 그것이 여군들의 지정석이었다. 배식 순서 또한 항상 마지막이었다. 남군들이 식사를 거의 마칠 때쯤이 되어서야 여군들은 식판을 들 수 있었고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언제나 바닥을 드러낸 배식통과 차갑게 식어버린 음식 찌꺼기들이었다. 박선우는 갓 부임한 이하나 이병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속이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이 이병은 군인이 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이곳에 왔지만 불과 몇 주 만에 그 꿈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훈련의 고됨보다 그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비인간적인 차별과 모욕이었다. 오늘도 그녀의 식판 위에는 멀건 김칫국과 밥 몇 숟갈, 그리고 단무지 몇 조각이 전부였다. 제대로 된 단백질 반찬은 이미 동나버린 지 오래였다. 괜찮아? 박선우가 나지막이 묻자 이 이병은 애써 웃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시울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민지 하사가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욕설을 내뱉었다. 시발 진짜 개새끼. 저걸 그냥 확. 김하사는 저격 실력만큼은 부대 내 최고로 꼽히는 베테랑이었지만 그녀 역시 마도철 앞에서는 침묵해야 하는 약자였다. 그녀의 분노는 허공으로 흩어질 뿐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다. 박선우는 숟가락을 든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음식을 씹는 대신 분노를 삼켰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은 차가운 밥이 아니라 뜨거운 절망감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 무언가 해야만 한다고. 비록 그것이 계란으로 바위 치기일지라도
이대로 침묵하며 동료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결심을 굳힌 박선우 대위는 며칠 동안 신중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를 가다듬었다. 마도철 중령의 폭정과 부조리를 정면으로 지적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군 규정과 원칙에 기반한 정확한 근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부대 내 식당 운영 규정, 군인 복무 규율, 심지어는 군형법에 명시된 가혹 행위 및 모욕죄 관련 조항까지 샅샅이 뒤졌다. 마 중령의 행위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자 범죄였다. 그녀는 먼저 식당 문제부터 공론화하기로 마음먹었다. 여군들에게 가해지는 식사 차별은 가장 가시적이고 비상식적인 부조리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지난 한 달간의 배식 현황, 남군과 여군의 식사 메뉴 및 양의 차이, 그리고 이로 인해 여군들이 겪는 영양 불균형 문제까지 상세하게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군인의 전투력은 체력에서 나오고 체력은 균형 잡힌 식단에서 비롯된다는 상식적인 논리를 보고서의 핵심으로 삼았다. 보고서를 손에 쥔 박선우는 마도철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방 안을 가득 채운 시가 연기와 마주해야 했다. 마 중령은 고급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마치 왕처럼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값비싸 보이는 양주병이 놓여 있었다. 부대 예산을 횡령하여 사적인 사치를 즐기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듯 했다. 무슨 일이야, 박대위. 노크 소리가 아주 당차던데. 마도철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가득했다. 박선우는 그의 조롱을 애써 무시하며 준비해온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대대장님, 부대 식당 운영 개선에 대해 건의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마도철은 보고서 표지를 흘낏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식당? 박대위가 언제부터 취사장교 역할까지 하게 됐나? 시집갈 준비라도 하는 거야? 저급한 성희롱에도 박선우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을 이었다. 보고서에 정리된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부대 여군들은 심각한 영양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자 부대 전체의 전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차별? 전투력 저하? 마도철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박장대소했다. 그는 시가를 재떨이에 비벼 끄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천천히 박선우에게 다가왔다. 위압적인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었다. 박대위, 내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줄까? 계집들은 전쟁 나면 총알바지로도 쓸모가 없어. 그냥 위안부로나 쓰면 딱이지. 그런 년들한테 밥 제대로 먹여서 뭐하게. 어차피 군복 벗으면 시집가서 밥이나 할 년들인데. 안 그래?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말이었다. 박선우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다. 대대장님, 그 발언은. 입 닥쳐. 마도철의 나직하지만 날카로운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는 박선우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게 만들었다. 내가 특전사 좀 다녔다고 장교 계급장 달았다고 뭐라도 된 것 같아? 착각하지 마. 넌 그냥 군복 입은 계집일 뿐이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그 반반한 얼굴, 그 잘난 군 생활 하루아침에 끝장낼 수 있어. 알아들어? 그 순간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마 중령의 오른팔인 행정보급관이 들어왔다. 그는 눈앞의 광경에 잠시 흠칫했지만 이내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슬그머니 시선을 피했다. 마도철은 박선우의 턱을 놓아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했다. 건의 내용은 잘 알았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지. 이제 그만 나가봐. 박선우는 수치심과 무력감에 떨리는 몸을 간신히 추슬러 집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 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녀의 저항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마도철은 그녀의 논리적인 보고서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오직 힘과 폭력 그리고 모욕으로 그녀를 짓밟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마도철이라는 괴물은 대화와 설득으로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의 뒤에는 그를 비호하는 더 거대한 권력이 존재하며 자신은 그 거대한 악의 구조 속에서 무력한 개인일 뿐이라는 것을. 절망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어 보였다. 이 지옥에서 도망치거나 혹은 침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거나. 박선우의 저항이 실패로 돌아간 후 부대의 분위기는 더욱 악화되었다. 마도철은 박선우를 본보기로 삼아 다른 이들의 저항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기로 작정한 듯 했다. 그는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박선우의 보고서를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며 주제도 모르고 나대는 암탈기라고 공개적으로 모욕했다. 그 사건 이후 박선우는 부대 내에서 완벽한 투명 인간이 되었다. 그녀에게 말을 거는 사람도 눈을 마주치는 사람도 없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동정하면서도 마도철의 불똥이 자신에게 튈까 두려워 그녀를 멀리했다. 여군들에 대한 탄압은 더욱 노골적이고 잔인해졌다. 마도철은 체력 단련이라는 명목하에 여군들에게만 유독 가혹한 훈련을 부과했다. 한여름 뙤약볕 아래에서 몇 시간씩 기합을 주거나 남군들도 힘들어하는 야간 행군에 억지로 참여시켰다. 훈련 중 부상이라도 당하면 계집들이라 정신력이 빠져서 그렇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이하나 이병은 결국 과도한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의무실에 실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그녀는 링거를 맞으며 텅 빈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았다. 군인의 꿈을 안고 빛나던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빛을 잃은 지 오래였다. 박선우는 무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그녀는 국방부 감사실이나 인권위에 마도철을 고발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마도철의 든든한 배경이 육군 참모총장과 동기인 손 장군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어설프게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가는 자신이 군복을 벗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터였다. 그녀의 가족들에게까지 불이익이 갈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녀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와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박선우는 당직 근무를 서던 중 우연히 마도철의 추악한 비밀 하나를 더 알게 되었다. 행정반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그녀는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대대장 관사 쪽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웃음소리를 들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간 그녀는 창문 틈으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마도철이 부대 군수 물자를 빼돌려 거래하는 지역업자들과 함께 호화로운 술판을 벌이고 있는 것이었다. 병사들에게는 낡고 해진 장비를 지급하면서 뒤로는 최신 군용 장비와 유류를 빼돌려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업자들이 데려온 젊은 여성들을 옆에 앉히고 희롱하는 모습은 역겨움을 넘어 분노를 일으켰다. 박선우는 자신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꺼내 그 장면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이것이 마도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버텼다. 영상 속에서 마도철은 술에 취해 자신이 손 장군의 비호를 받고 있다며 거들먹거렸고 심지어는 부대 여군들의 이름을 하나씩 거론하며 저급한 성적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박선우 그년 말이야. 아주 앙칼진 년이야. 한번 제대로 길들여줘야 하는데 말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선우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부조리나 차별의 문제가 아니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부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손에는 마도철의 목에 칼을 들이밀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이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는 순간 자신 역시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거대한 권력과 싸워야 했고 그 싸움의 끝은 파멸일지도 몰랐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대로 진실을 묻고 비굴한 삶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이 지옥을 끝장낼 것인가. 어둠 속에서 그녀의 고뇌는 깊어만 갔다. 박선우가 고뇌의 밤을 보내는 동안 독수리 대대에는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신임 특수전 사령관이 부임한다는 소문이 부대 전체에 파다하게 퍼진 것이다. 특전 사령관은 대한민국 육군 특수작전을 총괄하는 막강한 자리였기에 그의 부임은 부대 운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병사들은 새로운 사령관이 마도철의 폭정을 끝내줄 구원자가 되어주기를 은근히 기대하며 수군거렸다. 마도철 역시 그 소식을 접했지만 그는 코웃음만 쳤다. 그는 자신의 뒤에 손장군이라는 거대한 산이 버티고 있는 한 그 어떤 사령관이 온다 해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오히려 이번 기회를 이용해 새로운 사령관에게 잘 보여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행정보급관을 불러 신임 사령관의 부대 순시 일정에 맞춰 연병장과 막사 주변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골마 터진 상처는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깨끗한 붕대만 감아 가리려는 속셈이었다. 사령관이 누가 오든 상관없어. 어차피 별들끼리는 다 통하는 게 있거든. 손 장군님 라인이면 게임 끝난 거야. 마도철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행정보급관에게 호언장담하며 이번에 새로 들여온 군납비리 자금으로 산 최고급 위스키를 꺼내 따랐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불안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만과 독선이 그의 판단력을 완전히 마비시킨 상태였다. 그는 신임 사령관이 부임하면 부대 내 여군들을 이용해 환심을 사려는 저급한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풋풋하고 예쁜 여군들을 골라 사령관 의전에 투입하면 백발이 성성한 늙은 장군이 좋아하지 않겠냐는 계산이었다. 며칠 후 신임 특수전 사령관의 정체가 공개되었다. 그의 이름은 강지우 육군 중장이었다. 군 내부망에 올라온 그녀의 프로필 사진을 본 부대원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수십 년간 남성 장군들만의 전유물이었던 특수전 사령관 자리에 그것도 너무나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사진 속 강지우 중장은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서는 강인한 군인의 기계가 느껴졌다. 그녀는 역대 최연소로 장군에 진급하고 남성 중심의 군 조직에서 수많은 최초의 기록을 세운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마도철은 강지우의 사진을 보고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여자라고?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구나. 저런 계집이 뭘 안다고 특전사를 지휘해? 분명히 몸 로비라도 해서 별 달았겠지. 뻔한 거 아니야? 그는 강지우를 자신보다 아래라고 멋대로 판단하고 그녀를 길들여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다. 그는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며 힘과 권력 앞에서는 비굴하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의 이런 시대착오적인 편견은 곧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 거대한 비수가 될 것임을 그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한편 박선우 대위는 강지우 중장의 부임 소식에 복잡한 심경을 느꼈다. 여성 사령관의 등장은 분명 부대 내 골마 터진 성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처럼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 역시 거대한 남성 중심의 카르텔 앞에서 무력하게 좌절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떨칠 수 없었다. 손 장군과 같은 구시대적인 장군들이 버티고 있는 한 강지우 중장 혼자서 이 거대한 구조학을 바꿀 수 있을까? 박선우는 자신이 녹화한 마도철의 비리 영상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증거를 새로운 사령관에게 전달해야 할까? 만약 그녀마저 자신을 외면한다면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가운데 운명의 날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강지우 중장이 특수전 사령관으로 부임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국방부 인사위원회에서 그녀의 이름이 최종 후보로 거론되었을 때 회의장은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다. 백발이 성성한 장군들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여성에게 특전사를 맡기다니요, 장관님. 이건 군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특전사는 고도의 남성성이 요구되는 조직입니다. 여성이 과연 그 험한 조직을 통솔할 수 있겠습니까? 손 장군 역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다. 강 중장이 능력이 출중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령관은 능력만으로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전우회로 다져진 끈끈한 관계와 보이지 않는 신뢰가 있어야 하는 자리지요. 과연 강 중장이 그럴 수 있을까요? 그의 말은 교묘하게 강지우를 남성 중심의 군 조직에서 이방인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의 의지는 확고했다.
그는 낡은 관행과 부조리를 타파하고 군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강지우와 같은 새로운 리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다. 오랜 경론 끝에 결국 강지우의 임명안은 통과되었다. 강지우는 자신을 둘러싼 우려와 편견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관학교 시절부터 여자라는 이유로 수많은 차별과 싸워야 했다. 동기들은 그녀를 동료로 인정하지 않았고 교관들은 그녀에게만 유독 더 가혹한 훈련을 부과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남자들보다 2배, 3배 노력하며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였다. 그녀는 여군 최초라는 수식어를 밥 먹듯이 갈아치우며 유리 천장을 하나씩 깨부수었다. 그녀를 지금의 자리까지 이끈 것은 단순히 악바리 근성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군인으로서의 확고한 신념과 철학이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청렴 결백하기로 유명했던 장군이었다. 아버지는 어린 강지우에게 항상 군복의 무게는 국민의 신뢰와 동료의 목숨이다.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스스로 군복을 벗어야 한다. 라고 가르쳤다. 그녀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그녀가 가장 혐오하는 것은 군복을 입고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부하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지휘관들이었다. 특수전 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그녀는 가장 먼저 전군 지휘관들의 신상 파일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 마도철이라는 이름이 들어왔다. 그의 파일은 온갖 비리 의혹과 투서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번번이 징계를 피해갔고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파일 마지막 장에는 그가 손 장군의 직속 후배이며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정보가 적혀 있었다. 강지우는 직감했다. 마도철이 바로 자신이 척결해야 할 군 부조리의 핵심이라는 것을. 그녀는 취임식 날짜를 일부러 앞당겼다. 마도철과 같은 부패한 지휘관들이 대비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녀는 비서실에 특별한 지시를 내렸다. 취임식 당일 사령관 관저 대신 독수리 대대 내 독신자 숙소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게. 그리고 내 개인 짐은 최소한으로 하고 활동복 몇 벌만 따로 챙겨주게. 내가 사령관이라는 사실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네. 비서실장은 그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묵묵히 지시에 따랐다. 강지우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특수전 사령관이라는 화려한 갑옷을 잠시 벗어두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부대의 민낯을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조용하고 치밀한 계획은 아무도 모르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의 부임 소식에 긴장하기는커녕 그녀를 얕보고 있던 마도철은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독수리 대대의 연병장에 신임 특수전 사령관 이취임식을 위한 단상이 세워졌다. 마도철은 아침부터 새로 달인 정복을 입고 부대원들을 닥달하며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는 연병장 구석에 작은 잡초 하나까지 뽑으라고 지시하며 완벽한 의전을 통해 강지우 중장의 환심을 사려 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어떻게 하면 새로운 여자 사령관을 구워 삶아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고 더 큰 이익을 챙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드디어 약속된 시간이 되자 사령부 의장대의 우렁찬 팡파르와 함께 이 취임식이 시작되었다. 부대원들은 절도 있는 동작으로 단상을 향해 경례를 붙였다. 모두의 시선이 단상으로 향하는 길목에 고정되었다. 잠시 후 군 지휘부 차량에서 한 인물이 내렸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 인물은 백발의 전임 사령관이었다. 부대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신임 사령관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전임 사령관이 단상에 올라 이임사를 하는 동안에도 마도철은 불안한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때 단상 옆에 도열해 있던 참모들 사이에서 한 여성이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화려한 장군 정복이 아닌 단정한 전투복 차림이었다. 그녀가 모자를 벗자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과 함께 젊고 기품 있는 얼굴이 드러났다. 바로 강지우 중장이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가 신임 사령관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마도철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는 강지우가 화려한 치장을 하고 수많은 수행원을 대동한 채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소박하고 조용한 방식으로 자신의 등장을 알렸다. 그 순간 마도철은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다. 저 여자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만만한 상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강지우의 취임사는 짧고 강렬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달콤한 약속을 하지 않겠다. 대신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약속하겠다. 나는 여러분의 군복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군복의 명예를 더럽히는 그 어떤 부조리와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능력과 헌신만이 평가받는 특전사를 만들 것이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군인의 본분을 잊은 자는 내 손으로 직접 그 군복을 벗기게 될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서슬퍼런 칼날과도 같았다. 연설을 듣는 내내 마도철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박선우 대위는 대열 속에서 조용히 강지우의 연설을 들으며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그녀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하지만 과연 저 말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취임식이 끝나고 마도철은 준비한 아부의 말을 쏟아내기 위해 강지우에게 다가갔다. 사령관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특별히 사령관님을 위해 최고급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강지우는 그를 가볍게 지나치며 말했다. 만찬은 됐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며칠간 이 부대 독신자 숙소에서 지낼 생각입니다. 대대장께서는 특별한 의전 없이 평소처럼 부대를 운영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조용히 부대를 둘러보고 싶군요. 그녀의 말에 마도철은 다시 한번 당황했다. 그는 강지우가 사령관 전용 관사를 마다하고 허름한 독신자 숙소에 머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감히 사령관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숙소로 안내했다. 강지우는 낡고 좁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수행원들을 모두 물렸다. 방에는 낡은 침대와 책상 하나가 전부였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부대의 전경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가져온 가방에서 장군 계급장이 없는 평범한 활동복을 꺼내 갈아입었다. 이제 그녀는 특수전 사령관 강지우가 아니라 이 부대의 수많은 병사 중 한 명이었다. 그녀의 진짜 순신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그녀의 눈이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부패의 악취가 진동하는 이 부대의 심장부를 향해 그녀는 소리 없는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 강지우는 활동복 차림으로 조용히 숙소를 나섰다. 어둠과 새벽의 경계에 선 부대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인적이 드문 길을 따라 연병장으로 향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특수훈련을 받은 요원처럼 조용하고 은밀했다. 사령관이 아니라 적진에 침투하는 척후병의 모습이었다. 연병장 구석의 관람석에 몸을 숨긴 채 그녀는 부대의 아침이 시작되는 풍경을 지켜보았다. 기상 나팔 소리와 함께 막사에서 뛰쳐나온 병사들은 허둥지둥 대열을 맞추었고 곧이어 마도철이 나타났다. 그의 등장과 함께 부대의 공기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그는 어김없이 병사 한 명을 찍어 사소한 복장 분량을 트집 잡아 인격 모독적인 폭언을 퍼부었다. 이 새끼는 눈깔이 없어. 전투와 끈 하나 제대로 못 매.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어. 강지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군기는 엄정해야 하지만 저것은 군기가 아니라 사적인 화풀이이자 폭력이었다. 그녀는 마도철의 파일에 적혀있던 상습적인 부하 폭행 및 모욕 혐의가 사실임을 두 눈으로 확인했다. 아침 구보가 시작되자 그녀는 조용히 대열의 맨 뒤에 합류했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새로 전입 온 부사관이거나 다른 부대에서 파견 나온 군인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녀는 병사들과 함께 뛰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아, 또 마대장 지랄 시작이네.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어. 어제는 또 여군들만 따로 불러서 밤늦게까지 얼차려줬다며. 진짜 여긴 사람이 살 곳이 못 돼. 빨리 전역하고 싶다. 병사들의 입에서는 부대에 대한 불만과 마도철에 대한 증오가 여과 없이 터져나왔다. 강지우는 묵묵히 그들의 말을 들으며 부대의 실상을 파악해 나갔다. 파일 속의 건조한 활자들이 고통받는 병사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되어 그녀의 귀에 박혔다.
구보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자 그녀는 병사들의 뒤를 따라 식당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과 마주해야 했다. 식당 안은 보이지 않는 벽으로 나뉜 것처럼 남군과 여군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다. 여군들은 식당 한 구석의 좁은 공간에 모여 남군들이 식사를 마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체념과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다. 강지우는 망설임 없이 여군들이 서 있는 줄에 맨 뒤로 가서 섰다. 그녀의 행동에 주변 여군들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감히 말을 걸지는 못했다. 잠시 후 박선우 대위가 식당에 들어서다 줄 서 있는 강지우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다가왔다. 저 혹시 새로 오신 간부님이십니까? 여긴. 박선우는 이곳이 여군들이 차별받는 자리라는 사실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말을 흐렸다. 강지우는 그런 박선우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저도 여자이니 여기서 기다리는 게 맞겠지요. 그녀의 말에 박선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처음 보는 이 여간부의 태연한 태도에서 왠지 모를 위압감과 함께 기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배식 차례가 되었다. 강지우는 식판을 들고 배식구로 다가갔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거의 바닥을 드러낸 배식통들이었다. 취사병은 미안한 표정으로 국자로 배식통 바닥을 긁어 멀건 국물과 건더기 몇 개를 담아주었고 다른 반찬통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식판 위에는 인간의 기본적인 영양을 논하기조차 민망한 수준의 음식이 놓였다. 강지우는 식판을 들고 여군들이 앉는 테이블로 향했다. 그녀의 옆자리에 앉은 김민지 하사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은졸였다. 매일 이렇습니다. 짐승도 이렇게는 안 먹일 겁니다. 강지우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어 차갑게 식은 밥을 한술 떴다. 밥알을 씹는 그녀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밥을 씹는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군에 몸담으며 지켜왔던 신념과 명예가 눈앞에 이 부패한 현실 앞에서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분노가 차오르다 못해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썩어 빠진 뿌리를 오늘 당장 뽑아버리겠다고. 바로 그때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마도철이 등장했다. 그의 눈은 식당 구석에 모여 앉은 여군들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낯선 활동복 차림의 강지우에게 정확히 꽂혔다. 마도철은 술이 덜 깬 듯 찌푸린 얼굴로 식당에 들어섰다. 어젯밤에도 지역업자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신 탓이었다. 그는 아침 식사를 핑계로 식당을 순시하며 병사들에게 트집을 잡아 스트레스를 푸는 것을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여겼다. 그의 시선이 식당 구석, 여군들이 모여있는 곳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보는 얼굴을 발견했다. 웬 낯선 여자가 활동복 차림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어이 거기. 마도철이 턱짓으로 강지우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강지우와 마도철에게로 쏠렸다. 강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마도철은 강지우의 당돌한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새로 전입 온 하사쯤 될 것이라고 지레짐작했다. 너 소속이 어디야? 처음 보는 얼굴인데. 신임 하사인가? 강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냥 지나가던 군인입니다. 지나가던 군인? 여기가 어디라고 지나가? 인연이 개념을 상실했나? 마도철은 성큼성큼 강지우에게로 다가왔다. 그의 주변에 있던 남군들은 겁에 질려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박선우 대위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두려움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마도철은 강지우의 바로 앞에 서서 그녀의 식판을 내려다보았다. 형편없는 반찬들을 보더니 그는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이봐, 밥이 맛이 없어? 왜 깨작거리고 있어? 계집들한테는 이 정도도 감지덕지지. 안 그래?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남군들에게 동의를 구하듯 외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식당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다. 강지우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 음식은 군인에게 지급되는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이들은 모두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입니다. 당신은 지금 국민과 군인 모두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식당 안의 모든 사람에게 똑똑히 들릴 만큼 단호하고 힘이 있었다. 마도철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일개 하사라고 생각했던 여자에게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반박이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다.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계집을 이 자리에서 완전히 짓밟아 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미친년이 지금 누굴 가르치려고 들어? 마도철의 고함과 함께 그의 군홧발이 강지우의 식판을 향해 날아갔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식판이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밥과 반찬, 국물이 사방으로 튀며 강지우의 활동복과 주변 바닥을 더럽혔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며 숨을 죽였다. 이하나 이병은 자신도 모르게 작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마도철의 만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군홧발로 지근지근 짓밟았다. 국민의 세금? 군인의 명예? 입만 살아가지고. 잘 들어, 이 부대에서는 내가 법이고 내가 국가야. 내년 같은 건 그냥 닥치고 주는 대로 처먹고 시키는 대로 기기나 하면 돼. 그는 씩씩거리며 강지우를 노려보았다. 이제 그녀가 겁에 질려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강지우는 울지도 빌지도 않았다. 그녀는 더러워진 옷은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자신의 발밑에 지시겨진 음식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잠시 후 그녀는 고개를 들어 마도철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그러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이 부대에서는 당신이 법이었겠지.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깨트리는 천둥과도 같았다. 오늘부터는 아니야. 강지우의 마지막 말이 식당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식당의 모든 문이 동시에 활짝 열렸다. 그리고 완전 무장한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식당 안으로 진입하여 모든 출입구를 봉쇄했다. 식당 안의 병사들은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어안이 벙벙하여 꼼짝도 하지 못했다. 마도철 역시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갑자기 들이닥친 헌병들을 보며 소리쳤다. 너희들 뭐야? 여긴 내 구역이야. 누가 너희들을 들여보냈어? 그때 식당 문가에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가 불렀습니다, 대대장님. 목소리의 주인공은 강지우의 비서실장이었다. 그는 장군 정복을 입은 채 부동자세로 서서 강지우를 향해 거수 경례를 했다. 사령관님 명령하신 대로 모두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사령관님? 마도철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비서실장과 더러운 활동복 차림의 강지우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뇌가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식당 안의 모든 병사들 역시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들이 매일 보던 비참한 식사를 함께하던 저 낯선 여자가 이 군대의 정점에 있는 특수전 사령관이라니. 박선우 대위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제야 그녀는 강지우가 보여주었던 기묘한 위압감과 당당함의 이유를 깨달았다. 강지우는 자신에게 경례하는 비서실장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천천히 마도철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고요한 호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 이글거리는 용암이었다. 마도철 중령. 나는 그대에게 스스로 군복을 벗을 기회를 주려고 했다. 하지만 그대는 그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찼을 뿐만 아니라 군인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당신의 더러운 군홧발로 짓밟았다. 그녀는 바닥에 지시겨진 음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것이 바로 그대가 말하는 법이고 국가인가? 부하들을 짐승처럼 대하고 국민의 세금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이 그대의 지휘 철학인가? 마도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치며 중얼거렸다. 사사령관님이라니.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강지우는 그의 변명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식당 안의 모든 병사들을 향해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전 장병은 주목하라. 나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관 중장 강지우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권위와 힘이 실려 있었다. 모든 병사들이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부동자세로 그녀를 향해 경례했다. 우렁찬 경례 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메웠다. 이제 현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된 마도철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현역 사령관을, 그것도 삼성 장군을 일개 하사관 취급하며 모욕하고 폭행한 것이다. 이것은 하극상을 넘어선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역죄였다. 사령관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마도철은 그 자리에 철퍼덕 무릎을 꿇었다.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폭언을 퍼붓던 포식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구걸하는 한 마리 하이에나에 불과했다. 그는 손 장군의 이름을 들먹이며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해보려 애썼다. 제가 손 장군님과 막역한 사이입니다, 사령관님. 제발 손 장군님을 봐서라도.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강지우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닥쳐라. 내가 믿는 그 손 장군이 아니라 그 위에 대통령이 온다 해도 너는 용서받을 수 없다. 헌병들은 무얼 하는가? 이자를 당장 끌어내라. 오늘 아침 10시 독수리 대대 전 인원은 연병장에 집합한다. 그곳에서 마도철 중령에 대한 공개 심판을 거행할 것이다. 강지우의 서슬 퍼런 명령에 헌병 2명이 달려들어 마도철의 양팔을 붙잡아 끌어냈다. 그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비명은 식당 밖으로 사라져갈 뿐이었다. 강지우는 싸늘한 눈으로 그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는 식당 안에 남은 충격과 공포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부대원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오전 10시 독수리 대대 연병장에는 전 부대원이 한 명도 빠짐없이 도열해 있었다.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지만 연병장을 감싼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단상 위에는 강지우 중장이 홀로 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2명의 헌병에게 붙들린 채 초주검이 된 마도철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장교의 위엄을 찾아볼 수 없는 초라하고 비참한 죄인의 모습이었다. 강지우는 마이크 앞에 서서 연병장을 가득 메운 부대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직도 혼란과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사과하기 위해 섰다. 그녀의 첫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깬 것이었다. 이 부대가 이렇게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 여러분이 고통받는 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것은 명백한 나의 책임이자 우리 군 전체의 책임이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녀는 부대원들을 향해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사과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부대원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과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마도철이라는 한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깊이 뿌리박힌 부조리와 차별의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공적인 절차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지금부터 마도철 중령의 죄를 묻겠다. 하지만 그 죄를 묻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그에게 직접 고통받은 여러분이 될 것이다. 누구든 좋다. 앞으로 나와 그가 저지른 모든 만행을 숨김없이 증언해 주길 바란다. 여러분의 용기가 이 부대를 그리고 우리 군을 바꿀 것이다. 내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이 특수전 사령관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연병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선뜻 나서지 못했다. 수년간 마도철의 공포 정치에 억눌려온 그들에게 용기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바로 그때였다.
대열 속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박선우 대위였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와 마도철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섰다. 저는 독수리 대대 작전 장교 박선우 대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마도철 중령은 부임 이래 부대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특히 여군들에게는 인간 이하의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고 식사를 포함한 모든 부대 생활에서 부당한 차별을 가했습니다. 제가 식당 운영 개선을 건의했을 때 그는 저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으며 계집 주제에 나대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가 용기를 내자 거짓말처럼 침묵의 둑이 터지기 시작했다. 저격수 김민지 하사입니다. 마도철 중령은 훈련 성과가 좋은 저에게 여자가 독해서 전 남편 잡아먹었냐는 식의 성희롱을 일삼았고 저의 정당한 포상 휴가를 이유 없이 박탈했습니다. 의무병 이하나 이병입니다. 마 중령은 몸이 아픈 저에게 꾀병을 부린다며 강제로 완전 군장 구보를 시켰고 저는 결국 탈진하여 쓰러졌습니다. 그는 저를 치료해주기는커녕 정신력이 빠져먹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여군들의 증언이 쏟아지자 남군들 사이에서도 용기를 내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행정병 박일병입니다. 마 중령은 자신의 관사에 놓을 가구를 사기 위해 부대 운영비를 횡령하라고 저에게 지시했습니다. 제가 거부하자 그는 저를 영창에 보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취사병 김상병입니다. 마 중령은 군납업체와 짜고 식자재를 빼돌린 뒤 그 돈으로 유흥을 즐겼습니다. 그 때문에 병사들은 항상 질 낮은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증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성추행, 폭행, 횡령, 직권 남용 마도철의 죄는 파도 끝이 없었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흙바닥만 바라보았다. 연병장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부대원들은 이제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분노만이 가득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의 용기를 이끌어냈고 마침내 거대한 진실의 목소리가 되어 부패한 권력을 심판하고 있었다. 강지우는 묵묵히 그 모든 증언을 들으며 굳게 주먹을 쥐었다. 심판의 시간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다. 쏟아지는 증언들로 연병장은 들끓는 용광로와 같았다. 마도철의 죄악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부대원들의 분노는 파도처럼 높아졌다. 마도철은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잿빛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모든 증언이 끝났을 때 강지우는 박선우 대위를 단상 위로 불렀다. 박 대위, 나에게 보고할 것이 더 있나? 강지우의 질문은 마치 암호와도 같았다. 박선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내려다보았다. 그 안에는 마도철이 군수물자를 빼돌리고 자신의 뒷배인 손 장군을 언급하며 거들먹거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있었다. 이것을 공개하는 순간 파장은 마도철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을 터였다. 손 장군 그리고 그와 연결된 군 내부의 거대한 부패 사슬까지 건드리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것은 강지우 사령관에게도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박선우는 강지우의 눈을 보고 결심을 굳혔다. 그녀의 눈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박선우는 단상 위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연결했다. 그리고 잠시 후 연병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영상 속에서 마도철은 술에 취해 추태를 부리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 김 사장. 이 최신형 방탄복은 내가 다 빼돌려서 넘겨줄 테니까. 가격만 잘 쳐달라고. 누가 알겠어? 위에는 손 장군님이 버티고 계시는데. 그 양반도 내가 챙겨드리는 게 얼만데, 하하. 그나저나 박선우 그년 아주 앙칼져. 그런 년은 한번 제대로 밟아서 길들여야 하는데 말이야.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연병장에는 섬뜩한 정적이 흘렀다. 이것은 부대 내 가혹 행위 차원을 넘어서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명백한 이적 행위였다. 그리고 현역 장성의 이름까지 거론된 군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영상이 끝나자 강지우는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다. 마도철, 너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더럽힌 것을 넘어 국가와 국민을 배신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중령이라는 계급을 붙여주지 않았다. 이 시간부로 마도철을 대한민국 군인의 지위에서 파면한다. 또한 군형법상 초병 수소 이탈, 군무 이탈, 상관 모욕, 가혹 행위, 직권 남용, 횡령, 군사기밀 누설 및 이적 행위 등 적용 가능한 모든 죄목을 적용하여 긴급 체포한다. 군 검찰은 이자와 연루된 모든 이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색출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우도록 하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어떤 성역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선언이 끝나자마자 헌병들이 마도철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고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마도철은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다. 억울합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손장군님, 손장군님.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그는 짐승처럼 끌려나가며 연병장에서 사라졌다. 거대한 악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부대원들은 한동안 말을 잃은 채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이내 누군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박수 소리는 점점 커져 연병장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함성이 되었다. 그것은 억압에서 벗어난 자들의 환희였고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목격한 이들의 찬사였다. 박선우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옆에 있던 이하나, 이병과 김민지 하사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들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과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눈물이었다. 강지우는 단상 위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비로소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마도철이라는 가지 하나를 잘라냈을 뿐 손장군이라는 거대한 뿌리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녀는 곧 닥쳐올 거대한 외압과 정치적 공세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자신의 뒤에는 진실을 갈망하는 수많은 부대원들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길고 외로운 싸움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마도철이 체포되고 그의 비리 영상이 공개되자 군 내부는 발칵 뒤집혔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의 비난 여론은 들끓었다. 특히 영상에 언급된 손 장군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궁지에 몰린 손 장군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그는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마도철과의 관계를 전면 부인하며 이번 사건이 군 내부의 일부 강경 세력이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 벌인 음모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음모의 배후로 강지우 중장을 지목했다. 강지우 사령관은 여군이라는 상징성을 이용해 과도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며 군의 전통과 위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녀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한 결과입니다. 손 장군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강지우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내의 구시대적인 장성들은 손 장군의 편에 서서 강지우를 비난했고 심지어는 대통령실에까지 그녀를 해임해야 한다는 압력을 넣었다. 강지우는 순식간에 군을 분열시키는 지휘관으로 낙인 찍혔고 사면 초가의 위기에 몰렸다. 어느 날 밤 강지우의 집무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손 장군이었다. 강 중장,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지금이라도 마도철 개인 비리로 수사를 종결하고 꼬리 자르기 해. 괜히 나까지 건드려서 좋을 거 없어. 자네 군 생활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으면 내 말 듣는 게 좋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협박과 회유가 담겨 있었다. 강지우는 수화기를 든 채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는 수많은 부대원들이 훈련을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마도철이 사라진 후 한결 밝아진 병사들의 표정이 들어왔다. 그녀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마음을 굳혔다. 손 장군님, 저는 당신과 거래할 생각이 없습니다. 강지우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대답에 손 장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저는 군복을 벗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처럼 군복을 입고 국가를 좀먹는 기생충들을 모두 박멸하고 떠날 생각입니다. 군 검찰은 내일 아침 장군님을 직권 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순순히 조사에 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이 미친년이. 손 장군의 고함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지만 강지우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녀는 이미 손 장군의 모든 비리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둔 상태였다. 그녀의 정보팀은 지난 며칠간 밤을 새워 그의 자금 흐름과 통화 내역을 추적했고, 그가 군납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고 인사청탁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마도철은 그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손 장군은 부패의 몸통이었다. 다음 날 군 검찰은 손 장군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그의 집무실과 자택에서는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수억 원의 현금과 금괴가 발견되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 손 장군의 모든 저항은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그는 현역 대장 신분으로 군 검찰에 소환되는 치욕을 겪었고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군복을 벗었다. 거대한 산처럼 보였던 손 장군이 무너지자 그에게 빌붙어 있던 부패한 군 간부들은 도미노처럼 쓰러져 나갔다. 강지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부패 사슬을 뿌리째 뽑아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저항과 비난에 직면해야 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확고한 개혁 의지에 국민들은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고 군 내부에서도 그녀를 지지하는 젊은 장교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길고 치열했던 싸움이 끝났을 때 군은 엄청난 홍역을 알았지만 동시에 썩은 피를 쏟아내고 새로 태어날 기회를 얻었다. 강지우는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이끌었다. 그녀는 영웅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저 군인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걸었을 뿐이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그녀는 다시 독수리 대대로 시선을 돌렸다. 이제는 무너진 것을 치우는 것을 넘어 새로운 것을 세워야 할 때였다. 마도철과 그의 비호 세력이 사라진 독수리 대대에는 어색하지만 희망적인 변화의 공기가 감돌았다. 강지우 중장은 부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박선우 대위를 독수리 대대장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대위가 중령급 부대인 특전대대의 지휘를 맡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일부에서는 그녀의 경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강지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계급이 아니라 능력을 믿는다. 박 대위는 누구보다 이 부대의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해결할 용기와 지혜를 갖추고 있다.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강지우는 박선우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갑작스러운 중책에 어깨가 무거워진 박선우에게 그녀는 따뜻한 격려를 건넸다. 두려운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사령관님. 제가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박 대위 리더는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부하들의 능력을 믿고 그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사람이다. 당신은 이미 그럴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라. 동료들을 믿고 그들과 함께 부대를 만들어가라. 강지우의 말에 박선우는 큰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수백 명의 부대원을 이끌어야 하는 지휘관이었다. 박선우는 대대장 직무대리로서 첫 업무를 시작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마도철이 만들어 놓은 모든 차별적인 규정을 철폐하는 것이었다. 식당의 남녀 지정석을 없앴고 배식 순서도 계급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도착하는 순서대로 하도록 바꾸었다. 훈련 역시 성별에 따른 구분을 없애고 오직 개인의 체력 수준과 능력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물론 변화는 쉽지 않았다. 일부 남군들은 여군들 때문에 부대 기강이 해이해진다며 불만을 터뜨렸고 마도철에게 충성했던 간부들은 은근히 그녀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며 저항했다. 박선우는 그들을 힘으로 누르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직접 발로 뛰며 모든 부대원과 소통하려 애썼다. 그녀는 병사들의 막사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그들의 고충을 들었고 간부들과는 밤늦게까지 토론하며 부대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녀의 진심은 조금씩 부대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과거 억압받았던 여군들은 박선우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었다. 저격수 김민지 하사는 사격 교관을 자처하여 부대원들의 전반적인 사격술 향상을 이끌었고, 의무병 이하나 이병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마음의 상처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병사들의 정신 건강을 돌봤다. 박선우는 능력 중심의 부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곧 있을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할 최정예 팀을 선발하기 위한 공개 경연을 열었다. 성별, 계급, 배경을 불문하고 오직 실력만으로 팀을 구성하겠다는 그녀의 선언에 부대 전체가 술렁였다. 과거에는 마도철에게 밉보여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실력 있는 병사들이 대거 지원했다. 선발 과정은 치열하고 공정했다. 박선우는 모든 과정을 직접 감독하며 그 어떤 부정도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았다. 며칠간의 혹독한 평가 끝에 마침내 최정예 팀의 명단이 발표되었다. 그 명단에는 박선우 자신을 포함하여 저격수 김민지 하사와 통신병으로 재능을 보인 이하나 이병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 있었다. 또한 과거 마도철 밑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실력파 남군들도 다수 포함되었다. 팀이 구성되자 박선우는 곧바로 지옥훈련에 돌입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앞으로의 전투 그리고 승리를 향해 불타고 있었다. 독수리 대대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진정한 원팀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신화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기고 있었다. 한미연합훈련 키 리졸브가 시작되었다. 독수리 대대의 최정예 팀은 훈련의 핵심인적 지휘부 생포 및 기밀문서 확보 작전에 투입되었다. 이번 훈련은 박선우 대위의 리더십과 새롭게 태어난 독수리 대대의 전투력을 공식적으로 검증받는 중요한 시험대였다. 미군 측 지휘관인 존슨 대령은 박선우가 여성인데다 계급도 낮다는 이유로 은근히 무시하며 의구심을 표했다. 캡틴 박, 당신의 팀이 정말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건 실전 상황이다. 속굽 장난이 아니라고. 박선우는 그의 오만한 태도에 동요하지 않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대령님, 전투력은 계급이나 성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팀워크에서 나옵니다. 저희는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작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다. 헬기에서 강한 팀은 은밀하게 적진으로 침투했다. 모든 것은 훈련받은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적진 깊숙이 들어갔을 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대항군으로 설정된 적들이 예상보다 훨씬 더 교묘한 함정을 파놓고 있었던 것이다. 팀은 적의 포위망에 갇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통신마저 두절되어 본부와의 교신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팀원들 사이에 불안감이 번져나갔다. 바로 그때 박선우의 냉철한 목소리가 팀원들의 이어피스를 통해 들려왔다. 당황하지 마라. 훈련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각자 위치를 사수하고 내 지시에 따르라. 그녀는 순식간에 주변 지형과 적의 배치 상황을 파악하고 새로운 작전을 수립했다. 그녀의 판단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녀는 팀을 둘로 나누어 한쪽이 적의 시선을 끄는 동안 다른 쪽이 우회하여 목표 지점을 타격하는 양동 작전을 지시했다. 김하사, 8시 방향 700m 거리의 감시탑이 보이나? 저곳에 저격수가 우리 팀의 발을 묶고 있다. 제거할 수 있겠나? 문제 없습니다, 대대장님. 김민지 하사는 숨을 죽이고 저격용 스코프를 들여다보았다. 바람, 습도, 거리 모든 것을 순식간에 계산한 그녀의 손가락이 부드럽게 방아쇠를 당겼다. 탕! 하는 날카로운 총성과 함께 멀리 떨어진 감시탑에서 적 저격수가 쓰러지는 것이 보였다. 불가능에 가까운 저격이었다. 그녀의 완벽한 저격으로 팀의 퇴로가 확보되었다. 그 사이 이하나 이병은 망가진 통신 장비를 수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녀는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도 침착하게 회로를 연결했고 마침내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본부와의 교신을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 여기는 독수리. 본부 응답하라. 좌표 브라보 찰리 7-9. 적 포위망의 고립. 지원 바란다. 본부에서는 그들의 생존 소식에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박선우의 지휘 아래 팀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능력을 120% 발휘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억압받던 약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진정한 전우였다. 결국 박선우의 뛰어난 지휘와 팀원들의 완벽한 팀워크로 독수리 대대는 적의 포위망을 뚫고 목표 지점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가상의 적 지휘관을 생포하고 기밀 문서까지 확보했다. 훈련이 종료되었을 때 상황실의 모든 지휘관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훈련 후 강평 시간, 미군 지휘관 존슨 대령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박선우에게 다가와 거수경례를 했다. 캡틴 박, 내가 틀렸다. 당신과 당신의 팀은 내가 본 최고의 군인들이다. 당신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독수리 대대의 성공은 단순한 훈련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성별과 계급의 편견을 깨고 오직 능력만이 모든 것을 증명한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 소식은 특전사 전체는 물론 군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독수리 대대는 새로운 신화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진정한 리더로 거듭난 박선우가 있었다. 한미연합훈련의 성공적인 완수는 독수리 대대의 위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부대원들은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가득 찼고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는 깨끗이 거쳐나갔다. 박선우 대위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정식으로 소령으로 진급하며 독수리 대대의 대대장으로 취임했다. 대위가 대대장 직무 대리를 맡는 것도 파격이었지만 소령 진급과 동시에 정식 대대장으로 임명된 것은 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녀의 취임식은 과거 마도철의 이 취임식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화려한 의전이나 권위적인 연설은 없었다. 대신 모든 부대원들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작은 축제와도 같았다. 박선우는 단상 위가 아닌 부대원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저는 여러분 위에 군림하는 지휘관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뛰는 팀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적과 싸워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의 모든 차별과 부조리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부대, 그것이 제가 꿈꾸는 새로운 독수리 대대의 모습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에 부대원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몇 달 후 독수리 대대의 식당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남군과 여군을 구분하는 지정석은 존재하지 않았다. 부대원들은 자유롭게 함께 앉아 웃고 떠들며 식사를 즐겼다. 배식 메뉴는 전문 영양사의 컨설팅을 받아 균형 잡힌 식단으로 개선되었고 양도 모두가 만족할 만큼 풍족했다. 박선우는 식판을 들고 이제 상병이 된 이하나 그리고 중사로 진급한 김민지와 함께 테이블에 앉았다. 요즘 훈련은 할만해, 이 상병. 네, 대대장님. 솔직히 몸은 힘들지만 하루하루 성장하는 것이 느껴져서 즐겁습니다. 이하나의 얼굴은 과거의 어두운 그늘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밝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김민지 중사는 훈련이 없는 날에는 부대원들에게 기타를 가르쳐주며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고 있었다. 대대장님도 한 곡 배우시겠습니까? 제가 특별히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하, 나는 음치라서 안 돼. 김중사 노래나 듣는 걸로 만족할게. 그들의 웃음소리가 식당 안에 활기차게 퍼져나갔다. 이 평범하고 따뜻한 풍경이야말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 얻어낸 가장 소중한 승리의 결과물이었다. 한편 강지우 중장은 군 전체를 개혁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녀는 독수리 대대의 성공 사례를 모델로 삼아 전군의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고 지휘관 평가에 부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녀의 개혁은 수많은 저항에 부딪혔지만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군 내부의 신진 세력의 호응에 힘입어 조금씩 뿌리를 내려가고 있었다. 마도철과 손 장군을 비롯한 부패 세력은 군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들이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 위로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박선우는 집무실로 돌아와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훈련을 마친 부대원들이 삼삼오오 어깨동무를 하고 생활관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녀의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그들은 마침내 빛을 찾아냈다. 앞으로 또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닥칠지 알 수 없지만 이제 그들은 두렵지 않았다.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갈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힘은 권력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해냈다. 독수리 대대의 새로운 전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